지금부터 전산회계 1급 제100회 기출문제 이론 시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바로 답 1번이네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포함되죠. 추정에 의한 측정치, 추정, 대손 이런 게 있죠. 대손 예상하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퇴직급여 충당금도 추정하는 거죠. 추정치, 대충 이런 것들 전부 다 추정치에 의한 측정치도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자, 다른 것도 보면은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화폐 단위로 측정해서 정보를 제공하죠. 몇 개 이래 안 하죠. 금액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에 다음의 회계 처리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비품 700만 원을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그러면 비품으로 잡아야 되는데 소모품비로 잡은 거죠. 소모품비로 잡은 거예요. 그죠? 자, 현금으로 했다고 치고, 자, 비품이라고 잡아야 되는데, 비품이라고 해야 되는데, 소모품으로 한 거예요. 소모품 비용이죠. 그럼 뭐야? 비용을 과대계산기겠죠. 비용 과대계산. 그죠? 그 다음에 자산은 비품으로 잡아야 되는데, 비품 자산으로 안 잡고, 소모품 비용으로 잡았으니까, 자산이 과소계상됐겠죠. 자산의 과소계상. 자, 어, 그럼 여기서 보면 비용이 과대계상됐다라는 것은 비용이 과대계상되면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적게 계상됐겠죠. 이익이 과소계상됐을 겁니다. 이익의 과소. 그죠? 자, 그럼 볼까요? 자산이 과소. 답 2번이네요. 수익 과대. 여기 수익은 없죠? 예, 수익은 없습니다만 수익은 틀렸고요. 비용 과소, 비용 과대입니다. 틀렸죠. 이익의 과대, 이익의 과소죠. 틀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희말 재고 몇 개 남았느냐? 자,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자, 1월 23일 3,000개, 개당 300원짜리 3,000개를 매입을 했고요. 자, 500개를 매출했죠. 자, 500개 매출하고 1,500개 매출했습니다. 그럼 합이 몇 개 나갔어? 2,000개 나갔죠. 2,000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요때 그럼 몇 개가 남았어? 3,000개 중에서 2,000개가 나갔으니까 2,000개가 나갔으니까 1,000개가 남았겠네. 한 개 얼마짜리? 300원짜리. 그죠? 300원짜리 1,000개가 남았습니다. 3,000개에서 500개, 1,500개, 2,000개 나갔으니까 1,000개 남은 거죠. 요 상황까지. 그 다음에 또 매입을 했죠. 2,000개를 또 매입을 했습니다. 한 개 얼마짜리? 400원짜리를 이렇게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500개 매출했죠? 500개 매출하면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선입선출법이니까. 그럼 500개는 여기서 나가겠죠. 선입선출법. 여기에서 500개가 나가버리면. 그죠? 500개가 나가버리면 몇 개가 남죠? 남는 것은 여기서 500개가 남고 한 개 얼마? 300원짜리. 그 다음에 2,000개 남죠. 2,000개는 그대로 남습니다. 400원짜리. 이거 계산하면 5, 3, 15, 15만 원. 이거 계산하면 2, 4, 8, 80만 원. 15만 원, 80만 원, 95만 원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선의선출법. 만약에 후입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후입이 돼버리면은 후입선출법이면은 여기에서 500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위에 그 그대로 나오고, 그러면 요 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요것만 간단하게 여기서 500개가 나간다라고 이런 후입이 되죠. 그죠? 여기 500개가 먼저 나가면 후입, 선입이니까 위에서 나간다. 됐습니다. 4번 문제. 자, 무형자산 인식 기준이 아닌 것은 식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왜? 무형자산은 보이지 않는 자산이죠. 그래서 식별이 가능해. 저거 특허권이다. 실용신앙권이다. 식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통제가 기업이 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건 내 거야. 그죠?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다. 이거죠.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다. 자, 특허권 내만 만들 수 있죠? 통제가 가능합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 경제적 효익 돈이죠. 예, 미래에 돈 될 것이다. 판매 가능성, 이건 판매 가능성은 판매죠. 재고자산, 재고자산. 상품이죠. 예, 상품. 이거는 재고자산, 상품 인식 기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어, 단기 중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관련 자료이다. 기말 회계 처리로 적절한 것은 첫 번째, 취득원가 200만 원의 미국의 주식은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이거는 단기 매매 정권이다. 이런 뜻이고, 정권이고, 기말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죠. 음, 얼마? 200만 원이 240으로 평가됐죠. 40만 원 올랐네? 차변에 단기 매매 정권 4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정권 평가이익 40만 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원가 180만 원, 중국의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이거는 뭐다? 매도 가능 정권. 매도 가능 정권입니다. 평가했죠? 100만 원 떨어졌네? 그죠? 평가 손실, 차변에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실, 대변에 매도 가능 정권. 이렇게 되죠. 답 4번이네요. 별로 어려운 거는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둬야 될 것이 있죠. 여기서 이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실, 요거 뭐다? 기타 포괄이죠. 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포괄. 자본입니다. 자, 단기 매매증 평가이익은 유사하게 생겼지만 얘는 영업의 수익,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겁니다. 얘는 수익이고, 그죠? 얘는 자본이다. 다음 6번. 자, 연수합계법에 의한 1차 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연수합계법. 실무에서는 안 쓰죠. 예, 안 씁니다.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자, 그런데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연수합계금은 취득원가 6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취득원가의 10%는 600만 원. 연수합계법은 곱하기 3년이니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죠. 그래서 잔존연수 3. 요게 바로 연수합계법입니다. 연수합계법에 5년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분의 5 이렇게 되죠. 1차 년도니까 한 번도 상각을 안 했다. 그래서 3. 그 밑에는 1 더하기 6이죠. 그 다음에는 6분의 2. 그 다음에는 6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2,700이 됩니다. 7번 문제. 자, 유형자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 뭐야? 판매 목적. 아까 이런 문제 있었죠? 아까 그죠? 여기도 판매 가능성, 판매 목적은 재고자산. 그죠? 유형자산 마찬가지죠. 판매 목적 이거는 재고자산.
재고자산.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된다. 비유합해서. 예, 경제적 효익. 재고. 아까 4번하고 같은 문제죠. 따지고 보면 4번은 무형, 7번은 유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매출원가 구하시오.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죠. 자, 매출원가를 구하려고 그러면 자, 요 2번 공식이 있습니다. 자, 기초상품 여기 있죠? 500. 순매입액. 자, 먼저 순매입액 이걸 구해야 돼요. 매입액이 200입니다. 매입 200. 예. 근데 매입운임이 있네. 요 매입운임은 더해 주세요. 20만 원. 그다음 매입 할인이 10만 원 있습니다. 매입 할인 10만 원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순매입액이 나타나죠. 그죠? 그럼 210만 원. 그럼 순매입액 210만 원을 더하고 마이너스 기말만 있으면 되죠? 200. 그러면 510만 원 되겠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공식을 알아야겠죠. 공식.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원가 해결. 보조분모 원가의 배분 방법.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부분의 배분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자, 먼저 직접 배분법. 직접 배분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그죠?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 순서, 상호, 단계, 직접. 자, 직접은 제조 부분에만 배부하죠. 보조 부분은 아예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래, 무시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직접 일부만 배부한다. 단계 모두 배부하죠. 상호 배부, 모두 배부.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단계는 순서가 필요해. 누구부터 먼저 배부할래? 단계. 자, 보면은 상호가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배분 방법이다. 예, 맞고요. 어, 직접은 순위를 고려하는 것은 단계입니다. 예, 직접은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다. 가장 단순하죠. 직접은 맞는 말입니다. 4번에 순위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단계다. 맞죠? 순위를 고려하면 단계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이 뭐냐면은 자주 나오는 말인데 순이익을 높게 계산한다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결론은 똑같다. 그렇죠? 중간 과정이 달라서 그렇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노무비 발생액 계산하면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괴롭히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자, 뭐든지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당지, 당미지, 전선 이래가지고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전월 승급액 이렇게 해서 당지, 당미지, 전선은 차변, 나머지는 대변 이렇게 하면은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볼까요? 여기서 전선 됐죠. 차변에 50만 원. 이거는 당월 지금 당지 보죠? 당지 20만 원. 그러면 한쪽이 답입니다. 한쪽 얼마? 70이죠. 답은 그래 되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로 풀면 됩니다. 바로 요거죠. 예, 당지, 당미지, 전선.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니지만 나오면 괴로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대비론과 종합원가 계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죠. 예, 잘 나오는 스타일이 됩니다. 계비론가에서는 표준화된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은 계비란이죠. 종합의죠. 틀렸고요. 종합원가에서는 직접 재료와 제품의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제품별로 대응한다. 자, 이거는 개별을 말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예. 제품별 대응, 예, 개별입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별 원가 계산하죠. 제품별. 각각 제품별. 근데 종합 원가 계산은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 평균. 얘는 제품별. 자, 그러면 평균 내는 게 정확하냐?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는 게 편하냐?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는 게 편하죠. 정확도가 높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 됩니다. 어, 종합원가에서 계속 제조, 특정이 아니고 계속 제조 지시서 이러면 이게 바로 종합원가 계산이 됩니다. 자, 특정 개별원가 계산이 되는 거죠. 11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12번 문제, 우리가 답만 봐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죠. 예정 곱하기 예정, 실제 곱하기 실제, 예정 곱하기 실제, 실제 곱하기 예정. 여기서 예정 배분의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예정, 그럼 곱하기 예정 배분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요거 아니면 여기 되는 거죠. 근데 앞에를 봐야 되죠. 앞에 요런 거는 없습니다. 예정, 전부 다 실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맞는 답은 요것도 맞는다, 요것도 맞는다. 근데 예정을 물어봤으니까 예정 배분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알죠? 곱하기 실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여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럼 얘는 이제 실제 배분가 되는 거죠. 실제 배분. 요거 이게 바로 요 답이 예정 배분액 계산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예, 자주 나오죠.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예정 배분가 더 중요하다. 조심하고요. 꼭 알아둬야 되는 것. 그 다음에 13번에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세율은 수출이죠. 예, 영세율은 수출입니다. 부분 면세? 아니죠. 완전 면세입니다. 완전 면세. 영세율은 완전 면세가 됩니다. 소비지급 가세공지. 우리가 이제 수출이죠. 수출. 그 나라에서 과세하자. 이중과세 방지. 예,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무슨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완전 면세, 부분 면세는 면세 제도가 되는 겁니다. 면세가 되는 겁니다. 예. 일단은 13번 답은 1번.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용역의 공급, 여기 보면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게 근로의 제공이죠. 근로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의 공급이다 이러면은 부가가치세 과세다 말이죠. 예, 부가세 과세하는데 근로 제공은 부가세가 없죠. 우리 월급 받았다고 부가세 계산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죠? 예.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 누구에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공급하면 부가세 과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가공업 과세. 그죠? 일부 또는 부담하고, 예, 이거는 임가공, 예, 임가공. 공급하는 용역, 이거는 임가공. 일부 부담하고, 임가공, 얘는 임가공업, 임가공업.
전부 다 과세가 됩니다. 예. 답은 1번. 이런 게 좀 어렵네요. 근로 제공은 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5번.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법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아니죠. 법인은 반드시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지금 법이 바뀌었죠. 2억입니다. 2억 초과. 2억 초과 반드시 발급해야 됩니다. 아마 다른 책에 보면은 예전 풀이를 보면은 3억으로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2억으로 바뀌었죠. 예, 옳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맞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이 되죠. 예,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한다. 그 다음 날 수입 징수할 때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수입세금 계산서, 수입은 수입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회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